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소식과 4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며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태풍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데다 의협이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높았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서울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세를 상세히 보도하고 관련 당국의 대처 방안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가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4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441명 중 수도권이 전체의 70%가량인 313명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확진자의 급증은 서울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발 집단 감염 영향이 컸고 최근 2주 동안 깜깜이 환자 비율이 19.4%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확산에 대해 2단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26일 서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4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16일에서 22일 사이 전체 확진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3.3%, 177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30.7%였지만 전체 사망자 16명 가운데 15명이 해당 연령대에서 나왔고 특히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9.8%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지원반을 확대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거나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29곳을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들 간의 감염을 원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당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이상이고 여전히 종교계 내부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다음 주에 하루 최대 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정부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3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의료체계 붕괴는 물론 사회 풀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광복절 도심 집회가 있던 주말 이후 감염 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급상승하고 방역망에 걸리지 않은 숫자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역학조사 부담이 커짐에 따라 조사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별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설 이용자를 전수검사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검사량은 다수 늘 수 있지만 확진자를 일일이 가려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무더기 확진자와 N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00명의 확진자까지 5달, 2,000명까지는 2달, 3,000명까지는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광복절 집회 참석자 중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1,200여 명으로 늘게 되면서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 병상 가동률은 95%로 한계 사항에 도달했고 안산과 이천의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63%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8.15 광화문 집회와 종교 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세를 보도하면서 지역별, 연령별 등 확진자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당국의 관련 대처 방안도 전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에 폭넓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지만 장기간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언론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된 정보의 발표나 의료진의 권고안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이 관철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확진자 수치를 제시하거나 정부의 방안을 소개하는 보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관행적인 안전한 보도 행태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쟁점이나 이슈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나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상황의 개선이나 사태의 안정화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나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확한 정보나 주장을 거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나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의협의 2차 집단 휴진 사태를 보도하면서 의협과 정부 당국의 갈등 사항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뉴스 1번지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까지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수술 등을 줄이며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휴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장단을 만났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전하면서 정부와 의협이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했고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에게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32,700여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6% 정도가 사전 휴진 신고를 했고 엿새째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들은 60%가량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업 처리를 거부한 의협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무기한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에게 내린 진료 복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 일부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의사협회는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명령 거부 행위를 방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30개 주요 병원 현장 조사 이후 약 80여 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전공의들의 70%, 전임의들의 28% 정도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76%가량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일부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사직서를 내거나 낼 것을 결의했고 의대생 상당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의협이 강행한 두 번째 집단 휴진을 보도하면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동네 의원 등의 집단 휴진 참여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이 취할 법적 그리고 행정적 처벌 내용을 주로 보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의협 집단 휴진 자체에 집중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경고나 처벌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안 자체를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나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나 쟁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현재 국내 의료 산업과 정책의 특성상 해당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대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 의료 산업이나 의료계가 안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슈를 포함하면서 사회적인 논의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이 이번 사태를 보다 총체적으로 의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박혜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치, 교육, 금융 등 모든 부분에서 서울 집중으로 생기는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신수영 씨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2주 전 구미에서 상경해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데요. 신수영 씨는 예전부터 목표였던 인서울의 꿈을 이뤘지만 막상 높은 주거비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힘든 서울살이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수영 씨는 미래 자녀들은 꼭 서울에서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이 힘든 경험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인데요. 실제로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 외에도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스펙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국토 11.5%의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52%가 살고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 상위권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 문화기반 시설의 36%가 모두 쏠려 있다는데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모든 기회가 서울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인구와 산업을 점차 뺏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은 물이 가득 찬 거리로 전환됩니다. 이번 여름 부산의 경우 폭우로 침수와 인명피해가 속출했지만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소홀했다는데요. 이를 두고 서울공화국의 모습이라는 평가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 집중화 현상은 놀랍게도 오래전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데요. 1810년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적은 하피첩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꼭 서울에서 거주해 문화의 안목을 잃지 말라는 당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적 안목은 오늘날 지식과 교육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양의 양반들은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며 세력을 키웠다는데요. 한양대 동아시아 문화연구 전우용 교수는 현종 때부터 과거 급제자의 절반이 서울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 쏠림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는데요. 광복 직후에는 일본인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인구가 서울로 몰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 서울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 경제개발이 본격화됐던 1970년대에도 사람들은 서울로 향했다는데요. 이에 정부가 인구 분산을 위해 주요 시설들을 강남으로 강제 이전시키면서 서울은 발전의 중심지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약 46%가 지방 소멸 위험에 놓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경기 포천시 등 시 단위까지 포함됐다는데요. 또 청년들이 무조건 수도권에 취업하려 하면서 지역 인재를 잃는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방송은 뒤이어 서울에서 지방으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든 고속버스 출퇴근을 감수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려는 건데요.
버스는 충북 혁신도시에 도착합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지역 경제 성장을 취지로 6년 전부터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왔다는데요. 6년 전부터 11개 공공기관이 차례로 이전해왔습니다. 언뜻 보면 아스팔트 도로와 높은 고층 빌딩들로 이뤄져 있지만 실제로 정착한 주민들은 얼마 없어 유령 도시 같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교통과 시설 부재와 함께 지역 상주 인력의 부족함을 지적했는데요. 상주 인구가 늘어야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텐데 문제는 현재의 부족한 인프라에 인구가 계속 유출돼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는 일자리 외에도 양질의 정주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2012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시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호가가 억 단위로 뛴 곳도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형 병원과 대학 등을 유치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개발 호재에 따른 매수 수요가 높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이전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불안정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들의 여론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49%, 반대 42%로 팽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성이 있어야 여러 가치가 공존할 수 있고 또 지방이 살아야 사회가 획일화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방 거점 도시조성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박혜진 학생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충북 혁신도시의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고층 빌딩 같은 외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이나 인프라, 상주 인력 등 내부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박혜진 학생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aking the administration to account. 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応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資産売却に向けた検討を本格朝鮮半島中心擁護者問題に関する韓国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의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아베 총리 사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베 총리가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아베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7년 8개월 넘게 연속 재임을 하면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총리직을 직접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총리 직무를 계속하는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당인 자민당 주요 간부들과의 모임에서 이 사임 이유에 대해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해서 일정 기간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사임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했죠. 아베 총리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재임 중 역사 문제에 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디지털 데일리가 이를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한일 관계는 일본의 우경화 탓으로 악화되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WTO에 제소를 했고 이에 관련된 과정들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본 차기 총리 선출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자민당이 국회에서 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전망입니다. 차기 총재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9월 8일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14일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을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NHK는 지난달 30일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전일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 대책위원장 등과 만나서 당원 투표 없이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새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민당은 9월 1일 총무에서 이러한 총재 선거의 방식과 일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자민당 내에서는요, 과반 지지를 확보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총리로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이 스가 관방장관은 어떤 인물인지 또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우리 주요 언론에서는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또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지난 2일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이 당내 7개 파벌 중에 5개 파벌의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394표 가운데 7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스가 장관이 자민당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한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것은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일본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정설입니다. 아베 총리가 스가 장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사실상 낙점을 한 거는 18년 동안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스가 장관에 대한 인물평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습 정치인이 즐비한 일본 정계 핵심부에서 스가 장관은 부모 배경 또 파벌, 학벌이 없는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정치인입니다.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호세이대 정치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했고 중의원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 1996년 자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했으며 현재 8선입니다. 그는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을 맡았으며 행정부 2인자로서 아베 총리를 보좌하며 간과를 지휘해 왔는데요.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 질주하면 주변국과 마찰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이때 스가 장관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함께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책에 있어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척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 이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을 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고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1년 임기에 과도적인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이
개선에 중점을 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겨레 역시 아베유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인물로 꼽히는 후보는 스가 관방장관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이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가 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경색된 현재 분위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스가 장관은 자민당은 물론 연립 공명당 등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 때처럼 비상식적인 반한 정책을 펴며 대외 강경책을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기시다 정조 회장이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고치회는 일본의 보수 본류의 적통을 잇는 온건 파벌로 기시다 정조 회장이 총리가 되면 단기적으로 아베 총리의 대한국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온건한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한겨레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맞붙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으로 유연한 역사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동맥을 공고히 하는 것을 전제로 역사 갈등 문제에서 타협적 방향으로 전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 언론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앞으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삼각 동맹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국외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29일에 아베 총리 후임자의 대내외 과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이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국립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로런 리처드스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 전쟁 등을 둘러싼 이 한일 분쟁이 오래 갈수록 동북아 지역의 동맹 약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북한뿐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 또는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에 맞설 방법은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과 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념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시아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죠. 뉴욕타임스는 누가 아베 총리의 후임이 되든 여러 가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억제, 또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중국의 군사력 확대, 또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 미국 대선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포스트 아베 시대 한일 관계는 일본의 차기 정권이 아닌 차차기 정권에서나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차기 총리가 뽑힌다 해도 일본 내부의 당면한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 짧아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아베는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동맹이었다라는 칼럼에서 아베는 누가 미국의 지도자인지 상관없이 워싱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언론은요, 지일파로 평가를 받는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또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이낙연 전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당선에 대해서 지일파가 이 한국의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됐다라고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8월 30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좌파 계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새 대표로 한국 정계에서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전 총리를 선출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지낸 이 전 총리가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수완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일본 정계에서 적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 신문, 교도통신 등도 이 이낙연 대표 선출 관련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일 양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한국에 대한 자세를 돌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될 때까지 정말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 때문인데요. 일본의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보도는 기본 준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살펴야 하고 국민 정서도 살피면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보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